GV인데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치게 되네요. 네, 감독님 사실 이 영화를 찍으신 지 한 1,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이제 여러 영화제를 통해서 조연철이라는 한 걸출한 영화인의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연기들을 너무 좋아했었던 건데 많은 분들이 감독님을 기다렸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실 그동안 지금 많이 하셨을 텐데 다른 자리에서 감독님으로 지금 처음 나오셨지 않습니까? 감독으로서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오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떨리기도 하고 말을 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저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조연철 감독님의 장편 데뷔를 기다려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 그랬고 저도 기대가 굉장히 컸었고요. 보고 나서 정말 굉장히 큰 감동을 받기도 했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를 처음 구상하신 다른 데서도 아마 많이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2016년 정도로 들었는데요. 네, 2016년 정도에 제가 굉장히 개인적인 사고를 겪게 되었고 그 사고를 계기로 죽음에 대한 관점이랄지 삶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외면했던 어떤 죽음들, 제 개인적인 죽음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저를 잡아당겼던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이 영화를 제가 찍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영화가 어디선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영화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겪으신 어떤 일이 계기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계기 이후에 이제 영화를 그 연장선상에서 만드실 때 펼치셨던 착상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이미지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어떤 거였는지. 일단은 어떤 두 여자 아이들이 떠올랐고 이들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정말로 체감이 되는 어떤 하루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월호 추모식이 그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이들 영정 앞에 서서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데 이게 굉장히 무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였고 제 앞에 놓인 얼굴들이 하나하나 너무 생생한데 지금은 아무것도 뭔가 느낄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좌절을 하는 동시에 이 죽음들 생생했던 어떤 이 삶과 이야기들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먼저 떠올렸던 그 두 소녀에 관한 어떤 작상이 있고 그 이후에 그 세월호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게 된 거네요. 네, 그 전후 관계를 뭔가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뭔가 제가 애초에 그 이야기를 떠올렸던 것도 제 어떤 기억 속에서 남아있던 그런 저희가 모두가 지켜봤던 그런 죽음의 풍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 이제 참 놀라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장 먼저 배우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 배우가 워낙 뛰어난 연기를 하고 있고 두 배우뿐만 아니라 나머지 배우들도 연기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 좋아요. 무엇보다도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같고 실제로 부모님 같고 실제로 개를 잃어버린 여자 같고 실제로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김시현 씨와 박혜수 씨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박혜수 씨와는 이전에 배우로서 같은 인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바로 직전에 그 박혜수 씨의 어떤 그 글을 남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배우 조연철과 감독 조연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배우로서는 그 삼진그룹 영화 도입반 하셨을 때 감독님이 잘 안 어울리셨던 것 같아요. 그 글에 따르면 굉장히 초보하시고. 네, 제가 현장에서 워낙에 말이 없고 또 현장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원체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해서 그걸 편안해하고 현장에 가서도 조금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어느 순간 저기 구석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이 싫은 건 아니고 제 스스로 어떤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생존의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해왔었죠. 네.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보고 굉장히 반하게 되었고 제안에 바로 이제 하도록 되었고 박혜수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감독님과 영화를 찍는 경험이 완전히 내가 아는 그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카리스마 그 자체였다고 하시고요. 네, 카리스마라는 표현은 그분이 직접 쓰였습니다. 네, 어떤 이 카리스마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스스로가 이 이야기에 가지는 애정이라는 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좀 내가 어떻게 그랬지 싶을 정도로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스태프들이나 배우분들한테 다 전해졌기 때문에 좀 저를 많이 잘 따라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구호 같은 거 외치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특정한 방식으로. 그때 감독님께서 원더풀, 뷰티풀, 미러클이라는 구호를 쓰셨습니까? 저는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원더풀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구호를 해오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크게는 오케이와 다시 갈게요가 있고요. 한 번만 더 할게요가 있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 아이들이 살아나는 풍경을 보게 되는 순간을 너무나 기다렸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를 하면서도 그냥 마냥 다 너무 아름답고 어떤 순간순간에는 아이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고 또 두 분의 연기가 너무나 또 생생하게 잘 살아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서 그럴 때마다 혼자 이제 혼자가 아니었네요. 마이크를 켜고 했었네요. 네. 그래서 뷰티풀, 원더풀 이렇게 세 단계거든요. 뷰티풀, 원더풀, 미라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현장에서 지금 정말 배우들 입장에서 기분 좋고 짜릿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박혜수 씨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연기력을 이미 인정받은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연기하면서 굉장히 극찬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보았던 가장 연기를 잘하는 배우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고 실제로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따라가게 되는 그 인물은 이제 세미인데요. 박혜수 씨 연기를 동료 연기자가 아니라 감독의 입장에서 영화 함께 했을 때 어떤 느낌을 현장에서 가지셨습니까? 일단 혜수 씨는 프리 때나 현장에서나 진짜 태도가 너무 열심히 이 인물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게 왜인 거 아니 이 사람은 뭔가 자신에게 한 내면에서 어떤 캐릭터의 감정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뭔가 묻어나지 않으면 어떤 척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기술적으로든 뭐로든 그냥 이 사람이 이해가 돼야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런 지점들이 너무 대단해 보였고 그거는 일단 제가 가지지 않은 어떤 자질처럼 보였어요. 저는 현장에서 대개는 기술적으로 연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해를 못해도 조석봉 같은 연기가 나오는 거군요. 일종의 영업 비밀이 숨겨져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은 거리감을 가져야 하는 연기가 되는 그런 배우인 거고 박혜수 씨는 정말로 이 캐릭터와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만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였고 그거와는 별개로 또 뭔가 이 카메라와의 이 호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하더라고요. 뭔가 잘 알고 있는 배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혜수 씨뿐만 아니라 김시은 배우도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하얀 개 이렇게 잃어버린 개 이름 갑자기 까먹 진구인가요? 그렇죠? 진식이. 죄송합니다. 진식이 동생 진구는 줄 알고 진식이를 이제 가짜로 음식이 없으니까 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먹여주는 것 같은 장난을 칠 때 하든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즉석에서 굉장히 몸을 활용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정답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많은 경우에 이 배우의 어떤 생동감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상당 부분은 물론 배우가 생각하고 연기에는 뛰어난 캐릭터 라이징이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실제 배우가 저런 모습이 없어도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생동감이었는데요. 김시훈 배우는 또 어떻게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동물적으로 연기를 하는 친구였고 그걸 제가 처음 느끼는 게 이제 오디션을 볼 때 애드립으로 정답 늙고 병드니까를 하더라고요. 저가 쓴 건 그냥 늙고 병드니까였는데 매트하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배우가 어떤 배우가 갖출 수 있는 유머러스함이나 톡톡 튀는 매력 같은 것이나 그 자신으로서 말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자질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매 순간 표현을 해내더라고요. 이게 뭐가 애드립이라는 것도 과하게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적재적소에 너무나 정확한 방식으로 표현을 했고 특히나 놀랐던 거는 세미와 하은이가 마지막에 키스를 하게 될 때 사실은 이 두 배우가 키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를 어떻게 입을 맞출까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시은 씨가 그냥 일단 이마에 맞추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미가 고개를 들었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는데 그게 시은 씨의 애드립이었거든요. 제가 준 디렉션이 아니라 이마에 먼저 입을 맞춘다.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버스 안에서 그 엉킨 이어폰을 풀 때 세미가 굉장히 잘 푸니까 너 잘 푸는구나라는 말도 노래하듯이 말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어폰 코에 꽂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떤? 이어폰을 코에 꽂는 거는 시나리오에 있던 설정이긴 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상상하셨어요? 저도 그러시나요? 되게 날카로우시네요. 상상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코로 올려 나오나요? 네, 친구한테 이게 안 들린다고 그래서 코에 넣고 이렇게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상하니까 더 귀엽다고 하면 안 되죠, 감독님한테. 네. 그렇군요. 그런 디테일들이 너무 훌륭해서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은 저 두 배우는 저렇게 끝없이 영화 10편 찍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관계로. 그럴 정도로 너무 잘 이렇게 이야기 어떻게 보면 락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어떤 배우 그 그룹의 연주를 들으면 와 진짜 합을 너무 잘 맞추고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연기들이었습니다. 원래 연기도 뛰어나겠지만 여쭤보고 싶은 건 사전에 이제 리딩 작업도 좀 하시고 리허설도 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럴 정도의 생동감이라면 사실 그것은 배우의 어떤 동물적인 혹은 타고난 넓은 시야를 가진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감독님께서 배우이시기도 하고 좋은 연출자라는 것 더 관련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연기를 위해서 어떻게 사전에 준비를 하셨는지. 사전에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생생하게 다가와야 했고 이전에 저희가 어떤 10대들이 나오는 컨텐츠에서 봤던 호흡이나 그 말 대사에서 나오는 쪼 같은 것들을 최대한 지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됐었는데 그래서 이 배우들에게 이 대사가 붙게 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리허설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상황들, 어떤 극에서의 주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들만 주고 리허설을 했고 거기서 나온 대사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쳐내가면서 필요한 것들로 다시 편집을 한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에 반영을 했고 그 시나리오 그대로 이제 현장에 가져가서 왜냐면 저희가 저예산이라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찍어야 하거든요. 또 현장에서 마냥 리허설이나 즉흥 연기를 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것 같고 뭐 카메라 콘티를 짜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배우들이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어떤 콘티를 최소화하고 블로킹 같은 걸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박정민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저런 배역이다라고 하니까 박정민 씨가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네. 또리아고 80년대생 남자분들이 되게 공감하실 텐데 별 말이 없어요. 저희가 그 정도로 믿는 사이라서. 믿는다기보단 몰라 그냥 네 알아서 잘할 거잖아 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박정민 씨가 여태까지 나온 가장 좋은 의미에서 가장 늙어 보이는 그런 장명화가 아닌가. 그쵸. 사실은 그때 그게 대학생 역할이었거든요. 현장에서 이걸 보는데 저는 대학생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한 두 장면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전거 사고 장면하고 이제 안산역에서의 장면 찍으실 때 그러면 그럴 경우에 다른 배우하고 달리 박정민 씨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렇게 디렉션이나 이런 상대적으로 뭐 리허설이나 이런 것도 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정민이랑은 리허설을 아예 안 했어요. 왜냐면 정민이가 워낙에 바빴어가지고 그 대신 이제 그 주변의 친구들을 데리고는 리허설을 많이 했는데 이전에 딱 도착해서 정민이가 좀 얘기도 없었고 그냥 밥만 같이 먹고 촬영을 바로 돌입했는데 정말 이 배우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감독님들이 많이 찾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저 장면은 배우가 다 책임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던 얼굴에 참기름을 3번 발라야 하지만 사실 영화에서 너무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우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영화에 관한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여쭤봐 뒤에 가서 좀 중요한 걸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홈바바는 누굽니까? 홈바바가 누구냐? 홈바바의 뜻이 아니라 누구냐는 거죠. 네. 홈바바는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네. 괴물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홈바바는 그냥 정확하게 그냥 근데 그 홈바바한테 키스하고 싶다라는 그 글귀가 나올 때부터 저는 관객들이 쌤이라는 걸 알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과연 어떻게 증명이 되고 또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가 저한테는 중요한 거였고 홈바바는 쌤이죠.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니까 왜 홈바바로 세미를 이야기했을까요? 세미는 처음 물론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제가 친한 친구의 아이가 홈바바였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의미 부여를 하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사소한 소품이나 뭐 사소한 사물 같은 것들, 아니면 장면 같은 것들을 좀 너무 축된 이야기를 담고 싶어하는 거가 있었는데 홈바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영화를 다 찍고 나서 분명히 제가 이전에 이 나무의 길을 찾아서 이게 뭔 뜻인지 찾아봤을 텐데 뒤늦게 이게 저한테 훅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이제 홈바바가 삼나무 숲을 지키는 요괴잖아요.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오버스토리라는 소설을 읽고 나서 제주도의 숲에 너무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 숲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홈바바라는 것이 이 영화 이후에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닌데 말씀하셨던 오버스토리도 정말 다양한 그 나무들을 가지고 장대하게 스토리를 엮어낸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화에서 보면 그러고 보니까 영화에 보면 나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각종이 등장해요. 이런 것도 또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화분이 많이 등장하는 건 제가 안산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분들은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화분을 되게 많이 키우세요. 아파트라는 공간 안에서 그런 기억이 일단 하나가 있었고 이 안산에서의 제 유년의 기억과 어떤 추억이 깃든 공간과 그 단원고 학생들이 뛰어놀던 공간 같은 것들을 엮어보는 작업 이 하나에서 어떤 동력으로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영화 내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자면 어떤 그 사물이나 배경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압축이 되어서 어떤 공간 안에 쫙 나왔다가 다시 더 넓은 공간으로 펼쳐져서 보여지고 하는 어떤 시각적인 완급 같은 것들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제 소면을 먹는 정말 독특한 방식이 나오는데 정말로 일본에서는 저렇게 슬라이드로 먹나요? 그렇더라고요. 전 진짜로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식중독 사고도 났다고 알고 있어요. 그 대나무 슬라이드 소면 그래서 근데 사실 누가 올린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저 슬라이드는 그러면 어디선가 보고 이렇게 영화에 재밌게 촬영을 하신 건가요? 그거는 일단 철감님의 아이디어였고 애초에는 시나리오에는 제면기였죠. 뭔가를 같이 만들어 놓고 네. 이 엄마의 캐릭터 그러니까 택배를 너무 많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항상 짜증이 나 있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제면기를 했었는데 촬영 감독님이 뭔가 슬라이드면 어떻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화를 쓸 때 뭔가 되게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어딘가 낯설게 톡 튀어나오는 어떤 순간 분명히 일상을 찍고 있지만 뭐 공사를 하고 있다거나 학교 장면을 찍을 때 어디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더 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어떤 영화들에서 그런 느낌에서 이 영화를 좀 더 일상 속에서 톡 튀어나오는 어떤 것, 작은 것을 통해서 좀 더 현실 같아 보이게 해야겠다. 그런 맥락에서 철감님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영화의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만 현실 모녀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잘 드는 그러면서도 그 모녀 간의 어떤 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장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에 관한 이제 질문을 또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밖에서 이제 아이들이 원반 같은 거 던지면서 노는 운동장 풍경을 이제 위에서 교실 안에서 창밖으로 찍은 게 보이는데 그러다가 이제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교실 안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아이들이 이제 장난스럽게 하고 나가고 그러면 그때까지 혼자서 자고 있던 세미가 고개를 들면 그게 이제 거울에서 비춰주는 뒷모습으로 영화가 첫 번째 쇼트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이제 뒤에서 하은이 변주하는 장면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저한테 궁금한 것은 영화의 첫 장면이기도 하고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시점 쇼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경우는 전혀 다르지만 유전 영화가 떠오르기도 했고 시작하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그 장면을 보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다 보고 나면 첫 장면에 그 시점 쇼트와도 같은 독특한 카메라의 움직임과 인물들의 어떤 블로킹과 남겨져 있는 모습이 굉장히 초자연적인 시점 쇼트처럼 저한테 보이거든요. 하은의 시각일 수도 있고 혹은 죽음 이후의 어떤 시각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장면을 사실은 그 교실 안에서 그걸 보고 있는 카메라에 시점을 제공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주관적인 쇼트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찍어서 영화를 다 보고 난 상황에서는 그 첫 장면이 굉장히 묘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그 영화의 시점에 관한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는 처음에는 세미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어떤 주체들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고 그거 이외에 이제 영화 중간중간에 어떤 이 모든 것을 관조하는 어떤 시선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의 첫 오프닝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의도를 했었고 특히나 그 이후에 세미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몽타주가 보여지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뭔가 어떤 신성에 다 있는 것 같은 이 어떤 인간의 오밀조밀하고 어떻게 보면 비극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되게 유머러스한 이 풍경들을 뭐랄까요 저의 욕망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넓은 시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만들어지는 극적인 텐션도 필요했었던 것 같고 특히나 그 공룡을 건져낼 때는 정말 저는 그게 신의 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의 손이. 그 장면에서도 사실상 세미의 시점 쇼트처럼 보이는데 좀 더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게 미니어처 같은데 좀 거대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공룡을 구해주는 그 할머니와 같이 있던 그 소년의 손길, 네, 거기에 빠져있는 것이 또 한편 웅덩이이기도 하고, 근데 영화에서 그 죽음의 이미지로 가장 강렬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그 하은이가 죽어있는 곳이 호수 근처. 그게 이제 시와호 화성과 안산 그쪽의 시와호인데 거기가 저희가
어떤 공간을 찾을 때에도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게 영화적으로 확실하게 관객들에게 확 다가서지는 않더라도 저희 이 영화를 찍는 창작자들의 내부적인 어떤 논리로서 그 공간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가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가 공룡알도 많이 발견이 되고, 아마 영화를 찍을 때쯤 거기서 또 화석 몇 점이, 공룡 화석 몇 점이 발견됐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쌓인 공간 위에 아이들이 죽은 듯이 잠들었다라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창작 과정이 저 같은 그 영화를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비하고 멋있게 이렇게 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화호라는 곳에서 그 하은의 장면을 촬영을 하고 시화호라는 그 영화 속의 로케이션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이곳이 공룡의 서식지이고 이런 것이 발견이 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차후에 아이가 공룡을 웅덩이에서 건져주는 장면을 만들어서 넣으신 건가요? 순서를 말한다면. 공룡을 이게 어떤 제 내적 충동에 의해서 이게 제가 픽을 하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영화를 만들다 보면 되게 이상한, 그러니까 저는 되게 관찰을 많이 하고 되게 채집하는 마음, 혹은 어떤 순간에 포착해야겠다는 마음, 제 삶에서 이 영화에 다 들어가진 않더라도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면 되게 이상한 우연들이 많이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 제 스스로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편집점적으로 이거를 엮어나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연장선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공룡을 꺼내는 아이가 제 눈에, 그것도 제가 포착한 장면이거든요, 일상에서. 예, 그때도 공룡이었나요? 공룡이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원래는 사실은 아이가 공룡을 건지면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물에 빠진 공룡이 물에 빠지면 되돌릴 수 없어, 아이가요? 네, 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써야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PD님과 스태프들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되돌릴 수 없어 라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걸 다시 좀 각색을 해야 되는 과정이었었죠. 네, 그런 과정들. 네.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는 이제 그 간절히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이 영화의 어떤 동력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라스트 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감동이 되는 건데요. 이 영화에서 사실은 그 초반에 이 에피소드들도 너무 잘 배치가 된 게,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들 중에 이제 어려서 키우던 병아리가 죽었는데 그걸 바닥에 콘크리트라서 묻어주지 못해서 크레파스 통에 넣었는데 어디다 둔지 까먹었다라는 건데, 그 순간에 이제 새를 묻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병아리를 다시 기억해내고 묻어주는 장면처럼 보여서 이 영화 속에 이제 그런 상실과 죽음과 재생의 이미지 같은 것이 빼곡하게 너무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하기가 죄송스럽지만 아름답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 이제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건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에 이제 사실은 광량이 넘치지 않습니까? 조명에 굉장히 신경 쓰셨고 영화의 톤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셨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슬픈 장면들조차, 예를 들어서 세월호에 관한 그 라디오 뉴스가 나오는 그 버스 안에서 하은이 울고 있는 장면도 광량이 굉장히 넘치는 시기인데요. 이 영화 전체에서 이제 빛을 통제하고 그것을 굉장히 많이 이 영화에서 마치 빛으로 어떤 위로를 주고 축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하셨고, 또 감독님이 전체적으로 연출에 있어서 이런 것을 의도하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저희 영화에서 빛이 주는 질감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했고, 또 꿈같아 보였으면 좋겠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촬영님이 이제 필터를 많이 끼우는 방식들을 채택을 하셨죠. 그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어떤 빛이 주는 느낌이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어떤 사랑의 형태가 저는 빛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새벽에 깨면
그 여명 속에서 좀 굉장히 공포스러운 기분이 들어요. 평소에도 불안하고 무섭고 왠지 죽음이 두렵고 이런 기분이 드는데 어느 한순간 이렇게 딱 해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기분들이 싹 사라지거든요. 정말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본질적인 어떤 것이 그리고 아주 익숙한 저희에게 그리고 잊고 사는 무엇이 어떤 나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빛을 좀 많이 광량을 많이 높이고 좀 인물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어떤 순간에는 그 빛이 관객들의 눈을 향해 직접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바로 그런 의도들이 이제 관객들에게도 다 그대로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가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편의 어떤 꿈을 우리가 꾼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몽환적이고 신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좋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똘똘이 엄마가 그 아이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를 무슨 실파는 것 같은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세탁소인가요? 네, 세탁소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하은과 세미의 그 행동과 말이 굉장히 대조적이어서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은이 얘기를 들으면서 똑같이 자기도 강아지에 관해서 잃어버린 자기 앞세운 그 강아지에 대해서 눈물 흘리면서 말을 할 때 세미는 그런 하은을 골똘히 쳐다보는 그런 장면인데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더더군다나 이제 그 세미와 하은 사이에서 어떤 그런 결과적으로 있었던 최종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세미가 하은을 쳐다보는 표정이나 그런 방식이 굉장히 초자연적으로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세미한테 그렇게 봐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디렉션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두 사람의 어떤 마음과 상황에 관해서 한번 감독님의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세미는 정말 이기적인 친구죠. 자기밖에 모르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런 인간의 내면 안에 어떤 되게 큰 사랑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세미라는 인물, 이 정말 형편없는 어떻게 보면 밉상인 인물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어떤 자질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랑의 결과로 세미가 걔를 찾아주려고 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로 꿈을 떠올리게 되고 꿈을 떠올림으로써 어느 순간 이 하은이에게 비로소 하은이를 제대로 보려고 하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은의 뒷모습, 먼저 가는 하은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세미가 그 뒷모습을 본다 라고 배치를 했던 것 같고 그전에는 이제 보통 하은이가 세미를 달래주려고 쫓아가거나 아픈 발을 끌고서 쫓아가거나 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런 어떤 반전 전환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전환이 이제 영화에서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영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세미의 하루 동안의 로드무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로드무비의 목적은 다음날 수학여행 가기 전에 내가 내 친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해주고 싶다, 고백하고 싶다라는 그 동력이 가장 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반드시 오늘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이유가 나쁜 꿈을 꿨기 때문에 하은에 대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동력으로 이 세미의 이야기를 전체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로드무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을 짜낸 이유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왜 나쁜 꿈을 꾸었는데 상대방을 찾아가게 되는지랑 그 다음에 그 전하고 싶은 그 수학여행 전에 해하고 싶은 말이 정말 사랑한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고백인 거잖아요. 근데 그 끝에서 사실은 정작 듣는 것은 혼바바가 자기이고 또 상대로부터 사랑한다는 그런 키스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의 어떤 그 여정이 있는데 이런 여정을 최초에 시작하게 만든 두 가지 동력, 하나는 꿈이고 하나는 고백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는 것에 대한 감독님의 어떤 설명이라고 할까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어떤 전통적인 서사에서 알고 있는 신탑이라고 하죠. 예지 같은 것을 세미가 뭐 무의식적으로든 느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 구조적으로 느꼈고
그래서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는 반드시 하은이한테 고백을 해야 되고 얘랑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얘가 혹시나 아프진 않은지 걱정이 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걱정이나 고백이나 사랑이라는 느낌이 초반에는 굉장히 뭔가 이기적인 감정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자신의 불안이나 공포를 달래려고 하잖아요. 세미는 초반에. 근데 이제 그게 다른 방식으로 좀 더 한순간 들뜨고 누군가를 소유하고 싶고 저 사람이 나만 봐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연애의 관점에서 느껴지는 어떤 사랑 같은 것들 혹은 저희가 흔히 보는 나는 솔로에서 보이는 그런 사랑 같은 것들보다는 조금은 넓은 의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를 좀 더 살아가게끔 살고 싶게끔 만드는 어떤 사랑의 의미에 가닿았기 때문에 하은이가 어떤 짓을 했든 어떤 대학생 오빠를 만났건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이해할 거야 라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하은이에게 직접적으로 사랑해라는 고백을 해버리면 뭔가 이게 삶의 진실같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뭔가 그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관객들이 영화 이후를 좀 상상하길 바랬던 거죠. 이 앵무새에게 세미가 결국 하은이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가르치고 세미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이 앵무새가 하은이한테 어떤 말을 해줄지 같은 것들을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소한데 그 영화를 보면서 무척이나 궁금한 게 느껴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제 프레임인하고 프레임 아웃할 때 어떤 인물들에 관한 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영화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흥미로운 동선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에서 그 자전거로 이제 치게 만들었던 잘생겼다는 그 오빠랑 이제 김시윤 씨랑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찾고 있던 그 박혜수 씨가 와서 셋이 같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한참 셋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전거 남에 두 친구가 항상 세 명이 같이 다니는데 옆에서 아마 이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방식으로 그것도 멀리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카메라 바로 앞에서 전경에서 훌쩍 뛰어내려서 프레임하는 방식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난폭한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등장할 때 또 이게 흔한 설정처럼 또 두 사람 이 여자들을 괴롭히는데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지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친구였고 셋이 그냥 가는 게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데 굉장히 그 프레임인하는 순간을 인식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전경에서 바로 툭 뛰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인물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두 인물이 나중에 이제 찾아가서 홍바바가 당신이냐고 물어보는 어떤 이 박혜수 씨 장면과 자전거남이 다시 나올 때 역시 나머지 두 사람이 이번에는 자전거를 잘못 타서 해가지고 또 역시 전경으로 난폭하게 들어오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기한 건 이렇게 독특하게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이 자전거 세 명을 묘사하는 그 동선은 어떤 건가요? 물론 사소한 건데 제가 너무 길게 보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영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냥 의도적으로 뭔가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이 뭔가 행동에 있어서 생생함 같은 것들이 살아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세미가 그 병준이 자전거를 친 오빠를 찾아서 갈 때 그 꼬마 아이들이 스쳐서 지나가거든요. 그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게 주는 어떤 생생한 풍경, 저희가 뭐 이 영화를 기존의 어떤 한국 영화들이 했던 것처럼 리얼리티를 그냥 리얼리티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순간순간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동선들을 많이 줬고 걔들은 사실 이제 당을 넘어서 학교를 땡땡이 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좀 이게 시각적인 어떻게 보면 그 저만의
제가 즐기는 어떤 스펙타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너와 나인데 오늘 제가 알았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감독님이 직접 쓴 글씨라는 거예요. 글씨가 굉장히 놀랍잖아요. 이게 참 이분은 대체 말 빨리 하는 거 빼고 못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굉장한 얘기가 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저 글자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제목이 너와 나인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은 너와 나라는 것은 명확하게 나눈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 보고 나면 두 사람이 너일 수도 있었던 게 나일 수도 있었던 얘기지 않습니까? 뭐 세미가 죽었을 수도 있지만 하은이 죽었을 수도 있고 그게 우리 모두가 다 죽었을 수도 있는 혹은 다 살았을 수도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단 제목을 너와 나라고까지 강하게 이렇게 딱 만들게 된 어떤 짓게 된 이야기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 처음 제가 들었던 건 2012년경의 친구, 13년경인가요? 아무튼 그때쯤 친구가 너와 나라는 일본 만화책이 있다라고 말을 그냥 했는데 그때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운명적인 느낌으로 이 제목이 저한테 꼭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사고를 겪고 난 뒤에 어떤 영화를 생각하게 됐을 때 이 영화의 제목은 너와 나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영화가 전체적으로 그럴 텐데 좀 어떤 저희가 확실히 이건 확실해 이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너랑 나랑은 다른 객체이고 뭐 남자와 여자는 사랑할 거야 여자와 여자는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어떤 관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경계를 계속해서 지우려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새로운 관점 같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어요. 네. 그렇게 그 경계를 문지르는 영화라는 생각을 저도 들었었고 그게 이제 영화가 주는 굉장히 큰 감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영화를 처음에 봤을 때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이게 더군다나 세월호하고 연계가 되기도 하고 영화에 어떤 깔려있는 이미지로는 그 세월호의 이야기를 빼고 본다면 하은의 죽음에 어떤 그런 너울이 들여져 있는 얘기였습니까? 왜냐하면 하은이 죽어가는 그 얘기고 하은이 다친 것은 하은이고 등등. 근데 이제 점점점 이 세미도 손을 다치게 되고 또 정작 세월을 떠나는 것은 세미이지 않습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이 동선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으로 봐서 여쭤보고 싶다고 느낀 것은 얼핏 생각하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세월호 얘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영화에서도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살아남게 된 사람이 친구가 떠나게 된 친구한테 해주는 사랑해라는 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떠난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한테 돌아와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영화에 등장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단순히 범주화할 수는 없겠고 더군다나 너와 나는 섞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보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단순하게만 받아들이면 세상을 떠나게 된 건 세미인 것으로 보이고 아이들이 다 눈을 감고 잠에 빠져 있고 빛이 있는 그 버스 안을 볼 때 거기는 하은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결국은 이 이야기는 남겨진 삶에 찾아온 죽음이 사랑해라고 죽음이 삶에게 말하는 얘기처럼 저한테 보이거든요. 그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비범하고도 깊고도 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왜 하은이 세미를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미가 하은을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야기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영화를 처음에 쓰려고 할 당시에 그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죠. 거기서 생존자 학생이 연설을 하면서 꿈에서라도 내 친구가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영화는 하은의 꿈에 찾아오는 세미의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영화를 준비하는 내내 이상했는데 어떤 순간순간마다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이 이야기를 해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아이들이 어떤 친구들의 꿈에 찾아왔을 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라는 생각. 근데 그건 답은 너무나 단순하더라고요. 당연하게도 사랑해 라는 말이었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어떤 때 그게 영화적으로 보면 그거 자체가 주는 어떤 아이러니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계를 지우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비단 영화적인 문법에서 어떤 경계를 지우는 작업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극장에서 앉아서 스크린을 통해 어떤 빛이 우리의 망막에 맺히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보면 시네마라고 했을 때 이 스크린과 관객 사이에 놓인 어떤 경계 또한 희미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순간순간에는 관객들이 정말로 정말 현실과 동등한 위치로 지위로 세미가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질문만 드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께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배역이어줘서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이 저게 끝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관객 입장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앵무새죠? 앵무새에게 이제 사랑한다고 계속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치와와 옆에 뭐 잠들었거나 죽어 있거나 한 그 것으로 보였던 세미가 눈을 뜨면서 바로 거기서 컷을 해서 영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이 라스트 씬을 구상하셨던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여타의 또 다른 맺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걸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인지 여쭤봅니다. 기존에는 세미가 앵무새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들어가게 된 건 무음도 그러니까 그 시와오 쪽에서 그 장면을 찍는데 일단은 제가 혜주 씨가 거기에 누워서 좀 눈을 감고 편안하게 그 어떤 공기 같은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 영화 외적으로 또 이 밖에서가 지니는 어떤 개인으로서의 삶에서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뻗쳐놓고 8분 동안 지켜봤고 저의 애초의 의도는 뭔가 이 프레임 안에서 어떤 변화, 작은 변화, 햇빛이 변한다든가 바람이 분다던가 아니면 뭐 벌레가 갑자기 뛰어들어온다던가 하면 이걸 끊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거를 지켜보는 과정 중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변화가 그러니까 혜수 씨가 웃으면서 이거 몰래 카메라겠냐 하고 깨어나더라고요. 눈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이게 영화의 마지막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직감적인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영화적으로는 이제 내가 이전에 한번 그 한이 얼굴이 여러 친구들의 얼굴로 바꾸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관객은 자연스럽게 이 세미를 마지막에 바라볼 때 저 대상이 어떤 세미라는 개체뿐만이 아니라 이걸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자신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우리들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공간적, 시공간적인 지시성을 없애기 위해서 앰비언스를 아예 제거를 했죠. 네, 본인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요. 여기 마이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질문을 그런 대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여자 형제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고생들의 행동 같은 걸 어떻게 연구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일단 제가 친구들이 거의 다 여자들이고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좀 취재를 많이 했어요. 고등학생들의 말투나 이들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리듬이나 호흡 같은 것을
최대한 생생하게 살려내기 위해서 뭐 입시학원 같은 거 취재를 나가기도 했고 아니면 요새 유튜브에 브이로그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시청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감독님 마음속에 소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좀 징그럽긴 한데 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바로 뒤에 분 아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작년 부산에서 처음 보고 또 작년 겨울에 또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보고 또 봄, 여름 정동진에서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그냥 제 삶에 많은 사랑을 찾게 된 것 같아서 꼭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런 말 듣는 감독은 얼마나 좋을까요?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아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도 앞에 이제 질문해주신 분처럼 네, 전국 팔도를 유랑하면서 영화가 개봉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지금 본 상황인데 어제 바로 업로드됐던 그 빠더너스 채널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음악이나 그 배경에 깔리는 게 그 화면에서 이제 빛처럼 번져가는 그런 화면들이 가득한데 또 맞물려서 몽환적인 되게 느낌을 주고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라는 게 영화 보면서 내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저희가 거의 그 201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 곡들도 많이 나오고 또 매드크라운의 착해 빠졌어도 나오고 이러는데 기존에 있던 곡들은 감독님께서 이제 시나리오 작업하시면서 픽한 곡들을 넣은 건지 아니면 그 변해가는 그런 2010년대의 노래의 가운데에서 어떤 뭐 그런 것들을 픽하신 건지 네 그런 음악적인 부분들 깔리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지시하는 여담되는 것들 중에 그 음악들이 있는데 그래서 2014년경에 유행했던 가요가 필요했고 근데 저희가 독립영화다 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 저작권을 얻는 허락을 받는데 좀 용이한 사람 누구일까 생각해보니까 네. 더군다나 전체 음악을 그 오혁 씨가 하셨어요. 혁오. 그래서 이 영화 속의 음악은 사실은 굉장히 음악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의식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사용하신 것 같고 반면에 영화 속에 아까 앰비언스 이야기하셨는데 일상에서 들리는 소음을 또 제거하는 방식으로 짜서 영화 전체가 굉장히 그 꽃결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음악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오혁 씨한테 주문하셨습니까? 오혁 감독님이라는 일단 저희 둘 다 말이 별로 없어서 막 대단한 대화가 제가 말 잠깐 끊었는데 제가 오기 직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집이를 한 700번, 800번쯤 했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집이가 3번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번은 말할 수가 없고 그 중에 하나는 몇 년 전에 6년 전에 제가 감독님하고 했을 때 그때는 배우셨는데 초행이라는 영화 너무 좋았는데 이분 때문에 제가 정말 그냥 밤에 악몽을 꾸었고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근데 오늘 보는데 정말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박혜수 씨 말처럼 GB에서조차 배우와 감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날아다니시잖아요. 또 한 번이 뭔가 하면 여기 압구정 씨 집 위에서 했던 집이었는데 오혁 씨랑 제가 이터널 선샤인을 그때 두 분이 정말 나누고 앉았는데 더 힘들었던 건 오혁 씨거든요. 이기셨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같이 모여있다니까 두 사람이 대화하는 풍경이 상상이 안 되고 피땀을 남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들어가서. 저희 옆에 이제 저희 대변인들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스크립터님이 계셨고 대변인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혁 씨는 저희 촬영 감독님이 친했기 때문에 두고 4명이 만나서 소통을 했고요. 저희가 나눈 몇 안 되는 대화 중에 이제 조금은 정말 슬프긴 하지만
어딘가 되게 이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까 뭐 되게 일상적이지만 어딘가 톡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낯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음악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작업도 그 뒤에 뭐 알아서 잘 해오시더라고요. 제가 특별해주고 나면 아, 네. 신기하네요.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거기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슬프고 또 마음이 무거워지다가도 너무 아름답고 또 감독님께서 사랑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시는구나 하는 점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직접 말씀해주셨던 이제 진식이나 뭐 앵무새, 공룡 같은 존재들뿐만 아니라 저는 나비도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이제 학교 장면에서 거울에 붙어 있는 나비나 아니면 세민의 집에 냉장고에 붙어 있는 나비들도 눈에 많이 들어왔어서 혹시 나비에도 의미가 있었다면 어떤 맥락에서 넣으신 요소일지 궁금합니다. 이 나비에 대해서는 뭔가 이게 영화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좀 말을 길게 풀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아이들이 저를 부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스크립터님과 촬영 감독님을 만나게 된 것도 포함을 하거든요. 제가 한창 세월호 사건이 지나고 그 콜롬비아의 바타페 호수에서 유람선이 침몰해서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기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사를 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어떤 시나리오가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콜롬비아에 가게 되는 시나리오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시나리오를 읽어보기도 전에 나는 여기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 당시에 아마 거기서 아피차퐁 이 영화를 찍고 있었고 저는 코로나가 이제 창궐을 했고 거기서 저는 그 스크립터님을 만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스크립터님이랑 그 보고타에서 결국에 탈출을 하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영화가 전체가 철수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LA에 잠깐 머문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 아주 잠깐 하루 동안 그 LA의 묘지를 걸으면서 스크립터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스크립터님이 나비 박사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왠지 제가 너와 나를 생각했을 때 이 영화는 언젠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이야기 또한 언젠가 만들어질 거라는 이상한 직감이 들더라고요. 예감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나비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촘촘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영화랑은 별반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신비하게 느껴지네요. 그 아피차퐁 메모리아도 올해 개봉을 했고 감독 영화도 역시 올해 개봉을 하게 된 건데 이걸 아피차퐁을 모르겠죠? 네, 혹시 제가 집요한 일이 있으면 꼭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하시겠습니다. 거기 먼저 하시고 일단 여기.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 묵직한 메시지가 좀 다가온 것 같아서 너무 잘 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인 걸 수도 있는데 그 세미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 거울에 비치는 성들이 많이 신에 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들판에서 달리는 경우에도 제 밑에 그 물결에 비치는 성들도 같이 촬영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뭔가 이 세상을 어떤 순간에 지각하려는 방식 같은 것들이 이게 실제로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어떤 상이 잠시 맺혔다가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허상에 대한 그런 심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거울이었고 거울에 어떤 세미의 얼굴이나 아이들의 모습이 맺혔다가 사라진다 라는 것들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와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가 사실은 그 정자, 공원 정자
걸려있던 거울, 시계가 달린 거울은 실제로 그 단원고 주변에 있는 어떤 작은 정자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실제로 단원고 세월호에 탔던 아이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그 거울에 맺혔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도 정동진에서 보고 다시 봤습니다. 일단 영화 너무 행복하게 잘 봤고요. 영화에 인간을 포함해서 되게 다양한 동물들도 같이 나오는데 그 중에 공룡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가장 낯선 동물 중에 하나가 저 앵무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앵무새를 왜 소재로 쓰시게 되셨는지 궁금했고, 이전에 영화 처음 공개되기 전부터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통해서 앵무새를 되게 많이 올리신 걸 봐서 왜 쓰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앵무새에 관해서는 일단 저 나갈 때 아이들에게 일기를 써달라는 부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이제 어떤 아이가 이 자신이 기르는 앵무새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가르치는 어떤 밤 저녁의 풍경을 묘사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화에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아이에게 허락을 받고 쓰게 되었고, 그거랑 또 다르게 그 테드창 소설 중에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인데 거대한 침묵인가요? 거기에 앵무새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블로그 같은 데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되게 슬프고, 또 그리고 그게 중요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랑해라는 말을 모두가 사라진 뒤에 전할 수 있는 어떤 매체 같은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찍으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안 찍은 거잖아요. 앵무새가 하은한테 사랑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히 안 찍으시려고 하셨겠죠. 이거를 일단은 관객들이 상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오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제 상상을 하지만 그걸 너무 그 장면이 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네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벌써 영화 3번째 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뭔가 영화에 깔리는 소음 같은 거에도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뭐 병원에 나오는 안내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소리, 그중에 특히 세미가 다쳤을 때 나오는 교회 음악도 잘 들렸었는데 뭔가 교회에서 주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셔서 넣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넣으셨는지 이유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이유라면 일단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앰비언스들이나 대사 같은 것들을 넣은 게 많고, 그 교회 소리도 그게 그 안산이라는 도시에 가보면 되게 그 아파트 단지 주변에 오래된 상가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실제로 교회가 같이 있어요. 거기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라는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병원 장면, 그 장면 병원 장면이잖아요. 실제로 거기가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찍은 건데 그걸 찍을 때 실제로 아래층에서 그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인양 감독님한테 저 소리를 좀 픽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뭐 이와 비슷하게 하은이의 꿈속에서 매미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믹싱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이 음량을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기사님께서 이거 너무 크다라고 하시는데도 뭔가 이 매미가 주는 공간적인 느낌과 더불어서 이 처절하게 울어대는 그 생명력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짜잘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시간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책을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는데
초행에서의 집이 이제 악몽을 완전히 씻어주셨고요. 올해 제가 했던 가장 그 인상적인 3번의 집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한테 아마 말씀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인상적으로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마치시면서 고객분들이 해주시고 싶은 말씀 소감 이야기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끝까지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언젠간 저희 모두 죽게 될 거잖아요. 죽게 될 거고 모두가 여기서 사라지게 될 거고 근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곤 하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그 모든 일들, 저희의 죽음 같은 것들 혹은 상실 같은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세미가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말했듯이 다 괜찮아 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